네, 그래서 K 콘텐츠와 아티스트 시리즈 이제 여름 시리즈로 2주 전에는 장항도 감독의 리바운드, 앞으로 또 오늘은 가성문 감독님의 드림 팰리스, 또 2주 후에 24일에는 이병헌 감독의 드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신 것에 대해서 또 가성문 감독님의 여러 가지 생각도 듣고, 또 정민아 평론가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또 진행을 하시는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어, 이 이 행사는요, 시네라처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와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에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하는데요. 오늘 안승범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잠깐 여기 앉으셔서 네, 인사하시고 여기 잠깐만 앉으시면은 네, 저희가 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영화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말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영화 평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지금은 사라진 그 시네코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거기서 이제 모니터 회원을 했었거든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미리 모니터 회원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서 명대사도 찾아내고, 홍보할 때 쓰기 좋은 글귀도 그 모니터 회원들이 찾아서, 어, 찾아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 아침에 가서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모니터 여행을 하면서 방구석 평론가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오래 기억돼야 될 영화들인데 영화가 작아서 홍보가 덜 돼서 또 예술 영화라는 이유로 대중들과의 접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그 영화들의 그 연서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 다음 카페나 그때 이제 한참 싸이월드가 시작될 때인데 그런 곳에 글을 남기면서 어 방구석 평론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영화 평론가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찾아다녔던 영화관은 다 사라졌습니다. 뭐 시네코드 선제, 하이퍼텍 나다, 뭐 시네코가 다 사라졌는데 설마 애무시네마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좋은 영화 더 오래 기억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영화 팬들과 함께 오늘 유익한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입소문 이 영화 내주십시오. 네, 네, 안승범 소장님께서 또 영화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성문 감독님하고 정민아 평론가님 모시고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네, 이제 네,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평론가 정민아입니다. 네, 너무 우선하고 감동 많이 받으시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귀하게 자리 모셨습니다. 가성문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 팰리스를 연출한 가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이 작품은 5월 달에 6월에 개봉했나요? 예, 오늘 31일. 네, 5월 31일 날 개봉해서 지금은 이제 VOD로 넘어가고 이제 간간히 극장 상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 귀하고 좋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독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한번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감독님 뭐 쑥스럽겠지만 간단하게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편 데뷔작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상을 해서 이미 가성문 이렇게 치면은 고등학교의 애띤 모습으로 대상 받는 막 이런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고 그다음에 중앙대 영화학과에서도 계속 영화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평론 활동도 하셨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런 시네필 상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힙합 싱어입니다.
앨범까지 내신 대단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예, 요거만 준비해왔으니까 요거만 잠깐 얘기하고 이 드림필 이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아시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그 김선영 배우의 뭐 압도적인 연기죠. 이 작품은 뭐 다 연출이나 어떤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 주연 배우가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굉장히 큰 작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작품은 사실 저도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예,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영진이나 경기콘진이나 그다음에 인천영상에서 두루 이제 제작비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작품은 정말 만장일치로 이게 2001년이었 2021년이었죠. 네, 네, 네. 네, 만장일치로 거의 모든 지원작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뽑힌 작품인데 보통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으면 작품은 조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시나리오의 어떤 좋음을 넘어서는 그 완성도를 보여줘서 정말 깜짝 놀랬고요. 그다음에 단편도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수상을 하셨던 거 찾아보시면 되고 차차 제 얘기보다는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질문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대충 이런 일단 리뷰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썼고. 아니 뭐 이거 링크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네.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네네. 리뷰를 왜 이렇게 잠깐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왜 이거를 조금 모아봤냐면 다시 원래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예, 예, 네, 제가 예, 저 기계치라서 우리가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만 이제 설명하고 네네. 꺾으면 됩니다. 네. 꺾으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강선영 선생님, 뭐 조연나 선생님, 윤필립 선생님 여기 와 계신데 황진미 선생님 다 이렇게 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길고 깊은 진한 평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홍보 내지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는데 이 영화는 특히나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긴 이렇게 리뷰를 쓴 좀 특이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할 말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차차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럼 질문을 이거 꺾어주시고 얼굴에 막 비치고 네네네. 얼굴 비치죠? 네. 이 화면이 막 비쳐서요. 예. 그러면은 이 작품은 아무래도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의 이 할인 분양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 사건으로부터 모티브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떤 뭐 그 회사에서 이제 몇 분이 돌아가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 텐트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집과 관련된 어떤 분양 할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레이어들이 있는데 굉장한 어떤 그 현장 리서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시나리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영종도에 한 이 영화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할인 분양이 진행이 돼서 반상회장처럼 보이시는 그 입주민 대표님이 분신을 하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사건 봤을 때, 와,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 미쳤구나. 사람들 진짜 다막 눈깔 뒤집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좀 마음에 남고, 아, 저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 해전과 같이 좀 오지랖이 넓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 사람의 어떤 동력, 그렇게 자신의 몸에 그렇게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이걸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집값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어쩌면 정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분노가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좀 연민하게 되는 지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물고기 삼아서 이야기를 좀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가장 약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은 그 이 혜정과 같은 주인공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차를 막아서서 두드리는데 약간 그걸 막아서는데
그 안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제 마음에 좀 깊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장면을 처음 생각하고 좀 그 전반적인 어떤 세팅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유가족으로 세팅된 이유는 그리고 그런 어떤 유가족들의 어떤 이면 같은 것들이 조금 다뤄진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세계에 관심을 깊게 들어가 있진 않았고 제가 막 좀 영화를 위해서 이에 좀 리서치하면서 막 따라다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좀 학생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과 약간 엮이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어떤 다양한 사건들에서 그런 어떤 부조리나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좀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목숨값으로 산 아파트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으면 좀 이 영화를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 일들이 이런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명의 여성을 등장시키는 게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시나리오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미 캐스팅이 된 상태 내지는 또 구상을 이미 이 배우들로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두 분의 배우들의 캐스팅 과정, 그다음에 특히 이윤지 배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미지가 엄청난 변신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김선영 배우는 제가 정말 연기적으로 좀 존경을 하는 배우였고 한국에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좀 김선영 배우의 좀 사적인 면들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영 배우가 약간 그냥 배우지만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좀 이런 사회적인 공헌이나 활동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감독은 뭔가 글을 줄 때 뭐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독립영화고 좀 프로덕션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되게 희생을 좀 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배우가 누굴까 했을 때 되게 김선영 배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게 됐고 감사하게도 정말 정말 잘 봐주셨어요. 정말 그 홍보 과정에서 그런 뭐 이 글에 대한 어떤 애착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홍보용 멘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셨어요. 네, 그렇고 그렇게 됐고 이윤지 배우의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원래 알고 있던 배우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 그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그 한 장면이 되게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배우 되게 눈이 좋고 얼굴이 좋다.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윤지 배우님이 좀그 드라마 같은 거 하실 때도 막 삭발하고 이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그게 얼마 나오지도 않는 장면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삭발을 감행할 수 있는 이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삭발까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배우라면 정말 누구나 좀 그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미팅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어떤 분인지를 좀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제가 운이 좋게도 이 수인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은 마음을 지니고 계셨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배우들은 진짜 연말에 꼭 어떤 주목을 다시 받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압도적인 연기를 하시고 앞으로도 미래가 창창하시고요. 그 다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딱 한 가지만 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객석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치밀하고 촘촘하고 시나리오가 정교하고 또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봤지만은 각각 인물들의 어떤 전사 내지는 히스토리들을 다, 그러니까 영화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들을 다 그 구상을 하고 그거를 배우하고 함께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입주자 대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교사였다가 해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재혼을 하고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짜고 그다음에 그 이윤지 배우가 나오는 수인 이 배우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 배우인데 이게 굉장히 옷이 좀 허름하잖아요. 그게 남편의 옷이죠. 죽은 남편의 옷을 입고 네, 있죠. 네, 네.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 있거든요. 어떻게 이 디테일들을 짜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 좀 난처한 게, 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감독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세계 안에서 이 인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은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거는 좀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배우가 어떤 질문이 오면 제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뭐 배우한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감독의 입장에서 재밌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배우와 어떤 소통하는 작업이, 저도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과정인 거죠. 프리프로덕션에서. 왜냐하면 그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해왔는지는 알지만 이 영화에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연기를 할지는 사실은 좀 그 미지수에 있잖아요. 이게 약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지점은, 이 영화를 하면서 저에게도 뭔가 시도였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좀 악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핵심적으로 제가 약간 영화를 찍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도, 이 사람이 누군가는 선인이고 누군가는 악인이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많이 좀 지향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은, 누군가의 삶은 뭐 제가 약간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저거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약간 개인의 어떤 층위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 흔적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전사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외에 또 다른 외전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네, 시나리오 바깥에 있는 지점들을 많이 좀, 예, 써가지고 뭐 보내기도 하고, 배우님들이랑도 같이 좀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나쁜 사람도 아닌, 모두가 다 그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어, 이어지면서 서로 부딪히는 이런 갈등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소속인 평론가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학생들, 그다음에 성결대에서 영화 전공하는 학생들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예, 질문해 주실 분? 예. 네, 여기 맨 오른쪽.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20년 전에 때 바로 영화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봤었고, 네,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이제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시작 부분 이전에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혜성이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합의를 하고 그만두는 지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 그 할인분양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참여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지점을 이루는 좀 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붙인 노릇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만드실 때 그런 구도를 이용하고 만드신 거라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는 2시간짜리고 이게 포맷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어떤 밀도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2시간짜리고 2시간 안에 사실은 8시간이 하는 이야기와 2시간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해서 그 메시지가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간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감독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하기 때문에 저는 이 2시간이지만 이 안에서 좀 작은 서사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자주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철창 장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치소에 그서 이렇게 철창에서 그 안과 밖에 서로 분리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집 앞에 혜정과 수인이 헤어질 때 비슷한 룩을 쓰지만 그것이 어떤 위치가 좀 전복되어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거라든지 뭐 이 주위의 방 있잖아요. 주위의 방도 사실은 그게 편집에서는 좀 사라졌지만 원래는 거기가 그 남편의 유품을 두는 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씬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유품을 두던 방이 주위의 어떤 개인의 방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그 창고 그 시위의 창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작은 공간들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적인 변화라든지 거기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끼신 것들처럼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수미상관? 네. 그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좀 드러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답이 네, 잘 되셨는지. 예, 충분한 대답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은 캐릭터 하나 없이 그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을 다 만들어줘서 그런지 모든 역할에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배우와 역할에 대해서 많은 대화 후에 촬영을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배우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 대화 때문에 바뀐 내용이나 아니면 바뀐 디테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인터뷰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그 혜정이 동욱 딴싸대기를 한 때리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이게 뭐 보는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 그 장면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그래도 그 혜정이라는 인물이 약간 모성 안에서 울부짖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성 안에서 울부짖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촬영 때 딱 들어가서 김서영 배우의 연기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미묘한 안도감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고통을 지금까지 느꼈던 고통의 어떤 해방구를 찾은 듯한 느낌도 있고 미묘하게 이게 분명한 거는 이게 엄마 아빠 관계가 아니 엄마 아들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개인으로 약간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그 연기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 미묘하게 좋은데 관객들이 혜정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위치가 이상해서 위치 바꿔서 한번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장면에서. 근데 제가 약간 다음 테이크 가서 딱 느낀 게, 아, 내가 이게 약간 모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이게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모성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구나. 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혜정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약간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뭔가 촬영을 하면서 어떤 제가 가진 어떤 한계 같은 것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배우의 해석
배우들이 촬영 전에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그걸 딱 보고 나서 약간 제가 좀 깨달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이 테이크 써야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편집에 그 테이크를 좀 결국에는 썼던 기억들이 있고, 일단 그게 가장 크게 좀 변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철창 사이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 어떤 특정한 기업, 길성하이텍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사들 보면 길성하이텍을 언급하는 장면 거의 없어요. 배경에만 있고. 그런데 그 장면에서 김서영 선배가 여기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길성하이텍이 그 새끼들이 그런 거지. 이건 여기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네, 이 정도에서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대사를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들이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학생들 질문 아까 있다고 많다고 그랬는데 예, 마이크 끈 학생들이 해도 돼요. 예. 저 질문, 네. 저는 편집적인 경험을 요새 배우고 있어서 편집이 되게 너무 필요한데, 영화가 되게 절묘하게 생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정보를 되게 줘야 될 부분에서 주고, 그리고 좀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 느낀 편집이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에도 있었지만, 편집하는 하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 기억이 나고, 일단 이 영화 뒷부분이 좀 너무 생략이 많고 좀 제가 이제 개봉한 지 한 달 지나서 좀 리뷰들을 보면 이 영화가 뒤에가 좀 너무 막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생략이 많이 돼서 그 배우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좀 좋은 장면들, 배우들이 보기에 되게 연기를 잘했고 좋은 장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생략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지론까지는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영화가 똑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줘도 그게 달라지고 편집을 해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언젠가부터 약간 긴 호흡의 이야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영화가 제가 2시간이 넘어가면 좀 거부감이 엄청 생겨요 개인적으로. 왜 이 작가는 그 사람의 방광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리고 예, 제가 생각할 때 한 1시간 40분에서 50분이 이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든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덜어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덜어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도. 그래서 좀 부작용이 온 것도 있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배움을 많이 얻었지만 그것의 장점과 단점 그냥 좀 깔끔하고 빠르게 볼 수 있고 한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 그게 저의 편집 과정에서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문의 본질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약간 좋게 봐주셔서 너 이렇게 편집 잘했냐로 들리는데 그거는 제가 약간 네 자화자찬할 수 없는 거라서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필요 없는 부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어떤 테마가 저한테는 좀 주요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필요한 장면 없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찍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이 작품이 굉장히 그 퀄리티 면에서 훌륭하잖아요. 시나리오도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한국의 어떤 지옥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현실 반영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영화평론가 옆에 김래모 선생님 오셨는데 이게 영국 네이티브거든
거든요. 근데 자막이 사실 조금의 더 아, 그 조금 손을 봤으면 이게 훨씬 더 이제 외국인에게 소개하기가 좋았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김대호 선생님 한번 좀 어떻게 어드바이즈 겸 내지는 본인의 코멘트를 한번 맨 뒤에 아, 네. 예 나중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해외 영화제에 대한 소감을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갑자기요. 네. 어, 우선 너무 훌륭한 영화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한국적인 그런 배경이 많은 그런 영화잖아요. 분석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욱이가 그 기숙사 입시학원으로 들어가는 그걸로 봤는데 이제 그런 그 개념도 아마 외국인들은 잘 모를 거고 왜 갑자기 생각이 들고 음, 공항이 아니라 어떤 그래. 네. 건물로 들어가나 이것도 우리는 다 알겠지만 해외 분들은 모르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말 한국적인 그런 요소가 함축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 쪽에 보여졌을 때 얼마나 설명을 하셔야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영화제에 소개됐는지 그 점도 궁금하고 그 자막관은요. 어, 조금 더 크게 제가 빨리 읽는 편인데 영어 자막을 어, 약간 그 좀 더 짧았으면 감독님의 영화를 더 해외 관객들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달 반 정도 가면은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 걸로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으로는 약간 영화를 100% 즐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염려가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근데 질문하신 거 제가 까먹었어요. 해외에서 이해할 수 있나? 입시 예. 아, 네, 네. 네, 맞아요.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게, 좀, 제가,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저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한 상황들에 대해서 TMI로 설명하지 않는데, 반사회라는 개념도 사실은 외국인들에겐 생소하고, 이 뒤에 어떤 말씀하신 그런 기숙학원도 되게 생소하고 좀 여러모로 좀 소금 뿌리는 것도 약간 생소하고 이런 지점들이 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좀 미묘하게 이게 좀 우리가 또 제목이 K 콘텐츠니까 이 K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좀 보편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친절할 필요는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은 좀 하게 되고 제가 이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하기 전부터 한 5월에 4월에 편집이 끝나서 작년에 10월 전까지 물론 그 다양한 영화제들에 좀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좋은 영화제들에 가지는 못했어요. 아, 영화제 위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화제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영화제들에 많이 소개가 됐고 그 말인즉슨 그런 데서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뭐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뭐 좀 되게 한국적인 상황이고, 어, 솔직히 뭐 작가로서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부족해서 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안 드는 건 아닌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되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기의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뤄왔고 그런 거에 익숙하고 좀 어쩌면 좀 그런 거에 그 어떤 외국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 거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도 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편들 찍었던 게 그 성묘가 하는 길이라는 단편은 그 주인공이 래퍼인데 자기 동생이 그 국제 결혼을 하는데 그 흑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되게 흑인 문화와 그랩 문화에 되게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자기의 동생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되게 싫은 그런
인물에 처해진 인물이고 누렁이들도 그 되게 한국적인 개고기를 다루는 이야기고 이 영화도 되게 한국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논문 그거 어디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컨퍼런스 그것도 약간 제가 그 주제가 뭐였냐면 그 소논문이었는데 그 외국 영화제에 소개되는 한국 영화들에서 보이는 그 기독교적인 표상 이런 것들을 좀 다룬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국 영화제 가는 영화들 보면 되게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 어떤 오리엔탈적인 배경에서 그들의 어떤 그 철학관, 세계관을 약간 다시 한번 재현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 저거를 한다라는 것이 테마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제가 발붙이고 있는 땅에서 사람들이 좀 보고 관심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영화도 그게 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영화가 부족해서 결코 해외 영화제 안 나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은 정말 이 시대에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노동이 중심이 되는 이런 영화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치열한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고 이거는 한국 영화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다시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걸 충실히 해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고 예,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많으실 텐데 또 예, 경희대 학생도 계시고 그다음에 평론가 선생님들이 또 질문을 또 진한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누구 눈치 동우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손 들었네요. 예.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서 검정색 카니발과 특유의 엔진 소리고 거북 결국 누군지 밝혀지잖아요. 차를 깨는 거. 저는 그걸 밝히지 않고 냅두는 것도 이야기적으로 흥미로웠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범인을 마지막에 밝히고 가시니 사실은 좀 그 어깨 말로 아사무사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밝히고 가는 것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릴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범인이 얘였어. 어때? 이 영화 재밌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최소한의 좀 정보들은 드리면서 좀 어떤 면에서 좀 열린 결말 같이 좀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제가 이 영화 봤으면 좀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네. 그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게 영화제 끝나고 저한테 그 인스타그램 DM이 많이 갑니다. 그- 누구냐고. 네. 그래서 깬 사람 혹시 뭐 누구 맞나요? 이렇게 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영화를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학생이고 사실은 대부분은 잘 몰라요. 예.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 미안하다는 게 저 의미일까 이 의미일까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박 대표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소화전을 분사를 했던 거랑 그다음에 혜정의 남편이 소화전을 가지고 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것이 하나의 그 동등하게 이렇게 병치되는 이런 장면이 그려서 굉장히 뛰어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허무한 결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혜정이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어쩌면 남편의 그런 오해를 풀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회한과 후회가 한가득 담긴 얼굴이었거든요. 맞나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나오는 떡을 그 세 사람 분을 받는 이 의미는 또 감독님이 알아서 생각하시오 하겠지만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 일단은 이 결말에 대한 좀 의견들도 되게 많이 들어봤고 좋아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많고 저는 근데 되게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처음 시나리오 초고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던 건 그 떡 받는 거였어요. 그게 되게 사소한 게 뭐냐면 저 여자가 그냥 세계어라고 얘기하는 게
부추해 보이기 싫어서 그런 예, 그냥 뭐 왔는데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세 명이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를 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이 여자의 어떤 마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게 좀 관객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용돌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결국에는 좀 이 누구는 이런 사건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 세 명이요 하고 맛있게 떡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 여자는 되게 그 자기 어떤 사소한 거짓말이 되게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 깊이 좀 슬픔으로 남았을 것 같고, 뭐 화려한 결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좀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많이 깊이 와 닿았어요. 제가 쓴 거지만 제가 좀, 예, 제가 좀 영화 이거 하면서도 좀 워낙 몰입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혜정이랑 되게 같이 막 슬픔을 느끼고 좀 약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됐고요. 네. 음, 또 예. 혹시 감독님 찍으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예, 좀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워낙 힘든 이야기고 배우들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어, 또 워낙 그 마음들이 모니터 밖으로 좀 전해지니까 이게 좀 감정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어떤 소리 지르고 오열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굉장히 조용하게 사귀면서 더 큰 어떤 뭐 분노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창동 감독 영화도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감독님 혹시 좋아하는 감독님 계시는가요? 어, 저는 저 히로카즈 좋아요. 네, 네, 비슷비슷하신 것 같네요. 예. 네, 제가 이게 영화가 이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그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캐릭터 확고하고 좀 세고 뭐 좀 이런 인격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또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뭐 나이 봐서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규정한 그래서 좀 예쁜 영화도 좋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 만들 때는 그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 영화를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좀 통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어차피 저예산의 작은 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포맷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좀 효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여기 평론가 선생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감상을 여기 네, 선생님. 예.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똑똑하신 분으로 잘생기시니까 여러모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봤는데 좀 울컥울컥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눈물로 샤워를 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진짜 다그 눈물이라는 인생의 어떤 소스가 있다면 종류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 장면이었을까? 파티의 장면이었을까? 어떤 항의를 받고 싶었을까? 아주 궁금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떡 얘기가 나와서, 그 배우님이, 이서영 배우가 그 떡을, 이거는 꿀떡이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한 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SNS의 있던 모습 이런 게 혹시 꿀로 대체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고 근데 그거를 씹는 김배우의 표정이 굉장히 씹히지 않는 말고기나 아주 흰것 같은 거 억지로 씹는 것 같은 표정으로 씹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처럼 저는 해석을 했는데 저만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감독님이 요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 어떤 표현이었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너무 네, 일단은 저는 이 녹물이라는 게 제가 좀 녹물이라는 소재를 좀 쓴 이유는 이게 집에 들어와서부터 녹물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이 눈물이 되게 이 사람이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같은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막 우리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오해와 막 이런 거에 너무 지겨워서 이제 나 이제 안 볼 거야 하고 나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눈물이 튀어나오면서 그 눈물 때문에 또 똑같이 그 과거로 약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에 맞는 것도 어, 두 가지 감정 그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눈물로 좀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되게 나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문제들과 상처들이 있어서 내가 그 상처를 지우고 산다고 내일부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어두운 면들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야만 내일이 있다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사실은 그것을 막 경악하면서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이 세계관 드림 팰리스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구나. 내가 누구 편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계관에서는 내가 에이 너네도 있고 너네도 있고 나 혼자 아름답게 살아볼 거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그 녹물을 받고 다음에 그 입주민들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맞는 눈물이라서 그것이 좀 포기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어,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떡 먹는 연기. 네, 떡 먹는 연기는 연기 연출을 할 때 제 의미를 얘기를 하면 연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의미에 대한 그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의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여기서 떡 받았는데 거짓말 하셨고 그래서 그거 약간 계속 마음에 남는데 이거 떡 하나 먹는다 정도로만 했고 그것을 배우의 해석력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연기한 배우인 것 같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또 마지막 기회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아까 질문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평론가 선생님들 또 코멘트를 좀 해주셔도 감독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앙순봉 선생님 아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는데 못 하셨거든요. 예, 아, 예,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카메라의 위치가 어딘가요? 그 떡 먹는 장면을 그 지켜보는 그 카메라가 어디다 그게 그 주의 방이죠.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 특성 혜택이나 아니면은 그린 팰리스의 그냥 시행사 여기는 이제 멀리 있는 갑인데 거기에서 최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의 가해를 받는 가까이 있는 피해자는 수인 같은 사람이 네.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결국 이 인물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위로를 못 받더라고요. 일단 어떤 위로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가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로 위로해주면은 영화가 망치는 건데 네. 사실 그 카메라의 위치가 저는 그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말없는 네. 위로라고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 세 개의 떡을 받는 것은 거기 도담인의 가족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셋이서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두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사실 그건 피해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밀려난 셈인데 뭔가 위로도 없이 끝나면 안 되는데 전 그 카메라가 그 아들과는 사실 이렇게 헤어졌지만 아들한테 뭐 위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혼자 먹는 외로워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혼자 사는 엄마를 향한 아들이 죄송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엔딩 때문에 우리 감독님이 기고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감독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산통 깨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위로의 장면을 준 거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카페에서 그 남편의 진실을 아는 게 사실 이 여자의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일단은 좀 이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그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드라마틱하지 않고 극적인 승리는 없고 이 여자가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거, 내가 믿었던 거, 그게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거 누군가에게 초인도 그걸 믿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종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을 좀 알게 된 게 되게 위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공간도 약간 꿈처럼 그 공간 자체의 어떤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좀 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도 사실 이게 영화를 만드는 입장과 그 또 보는 자의 약간 진실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어, 되게 의미 있는 코멘트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말씀 더 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윤필립 선생님도 리뷰를 아주 길게 쓰셨는데 예. 또 감독님께 또 나만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언론사는 또 이제 6월 기사도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도 좋았고 기도 좋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일단은 이선영 배우의 어떤 그 기존의 표현했던 그 세담에서 연기가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이선영 배우라고 하면 어떤 그 전형적인 이미지, 세담의 작품이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제가 예전에 이미지를 많이 해볼 때를 드러나는 느낌이 점을 조금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더 하나씩 좀 만들고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서 참 이렇게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조금 어, 많은 고려를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세상에 어떤 부지런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가 제가 했을 때 장점이 있을 때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음,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걱정 안 했어요. 그 세자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것이 약간 기우일 수 있는 게 이 배우가 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대화를 하는 해보면 사실 그런 기우가 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되게 이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물론 벗어날 수는 없죠. 이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라는 게 본인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연기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봐서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그 배우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배우의 장점을 굳이 그 전 영화가 그랬다고 해서 이 영화에서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할 필요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세자매를 크게 약간 의식은 하지 않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촬영 현장이 좀 너무 이렇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뒤집어 찍었거든요. 순서를.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촬영 이틀 차에 찍었어요. 시작하고 2회차인가 3회차에 떡 먹는 마지막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결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채우는 어떤 대화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네. 궁금증은 더 많지만 이 자리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예. 감독님, 이 영화가 이제 그 극장은 이제 거의 내려가고 VOD로 이제 가면서 이 영화하고 이별할 시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내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감독님이 이후에 계획, 저는 정말 감독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서 정말 큰 예산을 가지고 좋은 영화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앞으로의 계획 이 두 가지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한 편 찍는다는 거는 이 혜정이라는 사람의 삶 있잖아요. 되게 이 낙오한 사람, 이 어떤 연대 속에서 낙오하고 나서 그냥 그 어떤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영화를 찍었지만 이거를 찍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이런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독은 뭐 마스터피스라서 다 그 세계를 다 알고 찍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인물을 다루고 이런 영화를 하는 게 저에게 그런 어떤 삶을 깊게 이해하는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림 팰리스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어, 앞으로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너무나 동감이 되고 그 세계에 푹 빠져서 그 인물과 웃고 울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변태적일 수 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뭐 예산이나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크든 작든 계속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가상문 감독님 또 정민아 평론가님과 함께 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영화를 다시 한번 곰곰 되짚어보고 또 날카롭고 깊이 있는 청중들의 질문을 통해서 더 격조 있는 그 지비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정민아 평론가님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중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좀 네네네. 사진을 받아야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네네.